이달 들어 어제까지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8.5% 줄어든 13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부진했는데 11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수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100일째인 오늘 한일 양국이 세계무역기구 제소 문제와 관련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습니다. 정부는 또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핵심 부품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면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철과 KTX 등 철도 운행률이 평소의 7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뒤 서울역 연결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판매사의 환매 중지를 통보한 펀드 판매 잔액이 당초 알려진 6,200억 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 이후 만기분까지 따지면 환매 중단 규모는 1조 3,500억 원으로 2배 넘게 커집니다.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수출 관련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달 들어 어제까지 수출이 감소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이달 들어 10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수출은 얼마로 집계가 됐습니까? 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어제까지의 수출은 13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8.5% 줄었습니다. 조업일수는 6.5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수출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달 수출이 출발부터 부진하자 월간 수출액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네, 품목별 또 나라별 성적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27% 넘게 감소했습니다. 또 선박은 23.8%, 석유 제품은 19.5% 줄었습니다. 다만 무선 통신기기 수출은 53% 가까이 급증했고 가전제품도 19.4%, 승용차는 15.9% 늘었습니다. 나라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15% 이상 줄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도 각각 13.1%, 11.7% 감소했습니다. 반면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8.2% 증가했습니다. 공 기자, 그런데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 역시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요? 네. 이달 들어서부터 어제까지의 수입은 1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2% 감소했습니다. 특히 석유 제품은 31.8% 급감했고 원유도 22%, 기계류는 18.8% 줄었습니다. 반면 승용차는 57.8% 급증했고 정보통신기기도 9.1% 늘었습니다. 나라별로는 무역 갈등 중인 일본에서의 수입이 24%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오늘로 100일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오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전략 품목 확보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내놓은 대책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는 100가지 이상 핵심 전략 품목을 정해 국산화와 대체선 확보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외 기술이나 투자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해외 전문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인수기업의 법인세를, 해외 전문 인력에 대해선 소득세를 깎아줍니다. 또한 국내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생태계 조성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협력하는 기업의 사례를 찾아 기술 개발 예산을 지원하고 세 공제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정 기자, 그런데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죠? 예,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산업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 시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사태가 길어지면 양국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대책 내용들도 전해주시죠. 위원회는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매년 2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법 개정도 올해 안에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한일 양국이 마주 앉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데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인데요. 이 내용은 산업부 정윤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양자협의가 WTO 분쟁의 첫 절차라고도 꼽히잖아요. 우리 측 대표로는 누가 나갔습니까? 네, 앞서 지난달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 품목 수출 제한 조치가 이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는데요. 이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 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 협의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 어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 협력관이 출국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이 통상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고위급 만남입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제 한일 양국이 치열한 논리 전쟁을 피울 것 같은데 좀 어떤 주장이 오갈까요? 네, 일단 우리 정부는 일본이 관세무역 일반 협정에서 이 규정한 최애국 대우와 무역 규칙의 공표 및 시행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일본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양자 협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한국은 WTO 1심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기구 패널 설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조금 진전된 논의가 오갈 거다, 이런 논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벌써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상황들 좀 전해주시죠. 예, 일본은 이제 지난 7월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꼭 필요한 핵심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이 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90%가 넘는 품목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 정부는 일본에 강경하게 대응해 나갔습니다. 지난 8월 청와대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 국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자 우리도 일본을 제외하는 맞불 카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산 자동차, 맥주, 의류 등에 대한 불매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반토막 나는 등 이 매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일본 규제가 우리가 우려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 기업들에 큰 타격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우리 기업들은 일단은 기존에 확보한 물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제품을 대체할 새로운 수입처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또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은 소재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데 주력하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정부도 이번 계기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 소재와 부품 등을 국산화하려면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 재고 소진이 본격화되면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양자 협의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니까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사흘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KTX와 광역철도는 평소보다 20%에서 30%까지 감축 운행되고 일부 열차는 승차권 발매가 제한될 수도 있어서 열차 이용에 차질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지금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역 KTX 매표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출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입니다. 서울역 곳곳에 있는 전광판에는 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떠 있는데요. 파업을 하는 줄 모르고 나왔다가 발이 꽁꽁 묶여서 당황을 하는 승객들도 많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오면 바로 있었는데 지금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동대구인데요. 지금 저 빨리 가야 되는데 2시간 기다렸다가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열차 운행은 얼마나 차질을 빚고 있습니까? 네, 파업 기간 동안 KTX는 평소의 72% 수준, 그리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60%대로 운행이 이뤄집니다. 광역전철은 평소의 86% 수준으로 운행이 되는데 평소 3, 4분가량인 열차 간격이 5, 6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평소의 62% 수준인 필수 유지 인력 14,4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고 또 면허를 가진 직원들이나 군인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열차 운행을 횟수를 최대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철도 이용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서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불편하시더라도 운행이 중지된 열차가 아닌지 확인하시고 예약 취소나 변경 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열차 운행 타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시간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조 측의 요구 사항은 철도노조는 뭡니까? 비정상적인 총인건비 책정 탓에 연차 보상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수당을 정상화하고 임금을 4%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주 52시간 업무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인력 충원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철도노조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중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SBS CNBC 김한진입니다. 한국 GM 자동차 노조가 어제 임금 단체 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조금 전 중앙쟁의 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한국 GM의 노조가 결국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한국GM 노사의 임단협 교섭이 소득 없이 종료됐습니다. 노조는 어제 더는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노조는 교섭안으로 기본급 5.65%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의 성과급 지급, 사기 진작 경력금 650만 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자사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 최대 30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사실상 사측이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으면서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한 겁니다. 네, 노조의 쟁대위 결과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노조는 조금 전 쟁대위를 마쳤는데요. 논의 결과 향후 모든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 전까지 진행하던 파업도 중단됩니다.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파업을 들어가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임단협에 대한 노사의 입장차가 상당한 만큼 이런 교착 상태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다음은 원자력 발전소 관련한 소식입니다.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영구적으로 정지할지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영구 정지안이 의결되면 고리 1호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구 정지가 되는 원전이 되는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영구 정지안을 심의하고 또 결정할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가 오전에 시작이 됐다고요.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오전 10시 반경 회의를 열고 월성 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할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회의는 진행 중인데요. 오늘 회의를 통해서 영구 정지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지만 첨예하게 찬반이 나뉠 경우 일단 보류하고 나중에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배경에서 원전 가동 중단을 논의하게 됐습니까? 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설비의 안정성 등도 문제 삼은 걸로 보입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서 지난 2012년 수명이 끝났지만 한수원은 7천억 원을 투입해서 설비를 교체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해 2022년까지 10년 연장 운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성 1호기를 한편에서는 조금 더 가동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성급하게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의견인데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성명서에서 지난달 30일 국회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는데 원안위가 이 결과를 보지도 않고 서둘러 영구정지안을 의결하려고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산자위 의원들은 영구정지안 의결 강행을 멈추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앞서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과정에서 인보사 관련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김 기자, 결과 언제 나올까요?
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심의에서는 상장 유지나 폐지 또는 개선 기간을 주는 방안 중에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먼저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올 경우인데 곧바로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후 7일 이내에 코오롱 티슈진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후 시장위는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개선 기간 부여로 결론이 모아지면 코오롱 티슈진은 거래소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1년 뒤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장 유지 결론이 나올 경우인데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거래 정지 조치가 풀리게 됩니다. 네,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심의의 핵심 쟁점 뭔지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시험 재개 가능성이 꼽힙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지난달 20일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인보사 임상시험 재개와 관련해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을 기업 실적 개선 가능성으로 봐야 할지 시장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소액주주만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상장 폐지 결정 시 시장의 충격도 고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자산운용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모두 1조 3,500억 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환매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임 자산이 환매 중단한 모펀드도 모두 3개로 1개가 추가로 더 밝혀졌는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 라임 자산운용이 현 시점에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환매를 연기한 금액이 보통 이제 6,200억 원 규모로 알려졌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SBS CNBC가 확보한 한 판매사의 관련 문서에 따르면 이 라임 자산운용이 판매사들에게 통보한 환매 연기한 펀드 금액은 총 1조 3,538억 원으로 기존 알려진 것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라임 측은 총 5개 펀드 상품에 대한 환매 연기, 즉 현 시점의 환매 중단을 판매사들에게 통보했는데 총 3개의 모펀드에 각기 편입되는 상품들이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 환매 중단 펀드를 판매한 곳은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총 18곳이었는데 라임 측이 애초 밝힌 6,2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금액은 올해 만기가 그렇다는 거고요. 내년을 포함 그 이후 것까지 포함하면 총 1조 3,500억 원 규모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방금 전해주신 대로 내년이 만기인 고객들도 만기 때, 그러니까 제때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말씀드린 5개 상품은 만기가 내년에 돌아오는 것도 환매 연기나 만기 상환금 지급 연기 대상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 판매사는 일부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자펀드에 대해서 아직 만기가 돌아오진 않았지만 이 모펀드의 환매 연기로 인한 안분 분배 대상이 된 만큼 현재 상황에 대한 고객 안내가 필요하다고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환매를 제때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환매 중단 금액이 늘어난 게 모펀드가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이라는 내용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판매사에 이 환매 연기를 통보한 모펀드가 기존에 알려진 건 2개였는데 추가적으로 1개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라임 측이 판매사에 이 환매 연기를 통보한 모펀드는 플루토, 테티스를 포함해서 이번에 무역금융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무역금융 모펀드에 투자된 자금은 2,630억 원인데 신한금융투자가 가장 많이 투자를 했고 우리은행이 그 다음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라임 자산운용이 판매한 헤지펀드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맞으면서 이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들도 좌불안석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 DLF 사태로 문매를 맡고 있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비롯해서 상당수 시중은행들이 라임펀드 상품을 대거 위탁해서 판매했다는 겁니다.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은행과 증권사들이 라임펀드를 얼마 규모나 위탁 판매를 했습니까?
네,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전체 운용자산은 5조 3,7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대신증권이 9,800억 원어치를 판매해 가장 많았고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 8,808억 원, 신한은행 4,296억 원 순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KB 하나은행도 1,800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했습니다. 이번에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1D-1호, 또 테티스 2호 펀드 6,200억 원과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까지 합산하면 펀드 잔액은 모두 1조 3,500억 원인데요. 이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약 3,500억 원을 판매했고 KB하나은행이 약 860억 원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리 연계 파생 상품 DLF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은행권이 또 고위험 상품을 판매해서 문제가 되는 셈인데요. 리스크 관리에 또 허점을 드러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물론 이번 라임 펀드 사태는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향후 수습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들도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 부사채 등에 투자하는 이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에서 은행들이 실적과 수수료 수익에 치중하다가 고객 보호 등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CNBC 손성우입니다. 렌털업계 1위 웅진코웨이의 매각 본입찰이 어제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력 후보였던 SK네트워크스 대신에 넷마블이 전격 참여하면서 이번 인수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김 기자, 당초 흥행 실패까지 예상이 됐던 웅진코웨이 인수전에 넷마블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네, 게임업체 넷마블이 웅진코웨이의 유력 인수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넷마블은 게임 산업에서 확보한 첨단 기술력과 IT 운영 노하우를 웅진코웨이와 접목하면 스마트홈 구독경제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넷마블은 지난 7월 말 예비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웅진그룹이 예비 입찰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인수 의지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넷마블에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